학교 담당하고 있는 이상경 강사입니다. 먼저 어머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어디까지나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제 90점 이상이면 A로 이제 줘버리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시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서는 내가 좀 영어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보면 90점 나오던데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등급 무한 경쟁이라는 이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정말 받아본 적도 없는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사실 조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지금은 막 우왕좌왕하거나 나 왜 이렇게 시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갈 길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중간고사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학교는 영어에서도 특히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내고 있는지, 그에 맞춰서 나는 공부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기말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효율성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학생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강사도 같이 학생과 피드백을 해주면서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은 이미 중간고사 본 거에 대해서 1대1로 기출 피드백이 끝났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점과 약점 나눠서 학습 전략 이제 분야별로 세워두고 그 작업이 이제 마쳤습니다. 네, 그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썼던 분석 자료를 저희 KNS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내용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출 분석은 전체적인 문항의 이제 그 비율과 그리고 숙명여고가 특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인지 이걸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유형 소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문제는 어떤 거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접근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저희 담당하는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기말 대비 전략을 짰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도표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보이시나요? 이 파이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네, 그래서 숙명여고는 뭐 문법, 독해, 어휘, 뭐 이런 영작 요거 중에서도 가장 문법에서 학생들의 기본기를 요구하고 문법에서 변별력을 챙기고자 하는 학교이기도 하며 문법 문제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숙명의 특성은 독해보다는 문법과 어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대치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나와봤자 5문제 정도 혹은 6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숙명 같은 경우는 평년에는 평균적으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보통은 중간고사 때 듣기를 봤지만 이번엔 듣기를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듣기에서 빠진 문항의 개수가 이제 문법과 어휘로 몰렸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점입니다. 그래서 평년에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되던 게 이번 중간고사에는 12문제까지 나왔고, 그리고 변별력을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킬러 문제 있죠. 그런 킬러 문제가 서술형에서 2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술형에서 킬러 문제를 담당했던 것은 교과서라기보다는 이제 어휘, 단어장에서 예문 가지고 영작해라 요 문제가 킬러 문장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도 숙명은 그냥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장에 있는 그 밑에 딸린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정리에다가 옆에 있는 예문까지 싹 다 공부를 해줘야 여기 문제에서 대비가 되는 그런 학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 문항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출처와 난이도와 문법 포인트 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차피 문항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은 이따 유형 분석을 때 할 거니까 출처랑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숙명 문제 문법 출처가 여기서 도대체 어느 자료에서 나왔냐? 이 출처는 4가지가 딱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과서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교과서 어법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어법 포인트에 그래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뭐 1단원은 뭐 2단원은 뭐 이번에 배우는 3단원은 뭐 수일치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법 포인트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문법 프린트를 이제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주신 문법 프린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일치와 수동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교과서에서는 조금 배우지 않는 조금 더 깊은 디테일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교과서 문법 포인트가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오냐 한다면 단문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을 한 문장 주고 요 한 문장씩 되어 있는 문장을 한 10개나 5개 정도 줍니다. 그럼 이 한 문장씩 되어 있는 요 문장들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교과서 문법 포인트와 프린트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지문어법 문제인데요. 지문어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지문을 그냥 딱 줍니다. 지문을 주고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아니면 문법 프린트 밑에 이렇게 문법 모의고사 지문을 4개 정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주시고 그리고 밑줄을 쳐놓거나 부분적으로 밑줄을 쳐놓거나 문장 전체가 밑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밑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장이, 이 글이 어법상 틀리게 써 있는 것의 개수가 뭐냐 혹은 밑줄이 없다면 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출처가 4가지가 되는데 그 출처 중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중과 중하를 좀 담당하는 파트가 교과서와 교과서 문법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모두고로 시험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찾아서 고치시오 문제는 어디에 집중이 되겠는가 하면 문법 프린트와 이제 모의고사 밑에 있는 문법 프린트 밑에 있는 모의고사 혹은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이제 2021학년도 3월에 봤던 모의고사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요 지문들에서 어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게다가 지금 상상 난이도를 차지하고 있는 킬러 문장이었던 완성형 8번은 우리 모의고사 38번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께서 모든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과서, 문법 프린트 지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뤄주시는 게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꼼꼼하게 문법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난이도 문제로 어법 문제가 나온다 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법의 기초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지 않으신 모의고사 19번, 모의고사 38번 문제가 모두고로 시험 문제, 그러니까 뭐 어법상, 문맥상 어색한 것의 개수 문제 혹은 이거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고치시오 문제라는 가장 높은 난이도 킬러 문제로 이제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과서와 문법 프린트는 달달달달 암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조금 그렇게 높지가 않고 아이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문법 프린트 밑에 나온 지문이라든지 선생님께서 수업을 꼼꼼하게 안 해주신 모의고사 지문에서 변별력 높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인데요. 숙명여고가 이제 단어장 한 권, EBS 레스큐 단어장인데 요거 단어장을 이제 부교재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는 걸 요구하는가 하면 단어랑 단어 뜻만 외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 밑에 이제 레스큐 단어장에 보면 동의어가 있으면 동의어가 나오고 반의어 있으면 반의어가 밑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칸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어를 쫙 한 5개, 6개씩 정리하는 문제
그 단어도 가끔 나와요. 그럼 혼동어 문제까지가 이제 범위이며, 게다가 단어마다 이제 오른쪽에 예문이 한 문장씩 있죠. 그 예문을 활용한 문제가 이제 단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네들 단어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 맞고 싶으면 예문까지 싹 다 봐라 라는 게 이제 학교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요걸 그냥 단어만 가지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그냥 요 문제 14번, 16번, 뭐 20번 요 정도 문제예요. 나머지는 전부 예문을 활용해서 예문 속에 이 단어가 뭐가 들어갈 것 같니? 서부터 예문을 딱 주고 해석을 밑에 줍니다. 해석 주고 이 예문대로 해석 제대로 한 거 맞니?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은 하나 동의어를 반의어로 바꿔놓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어휘를 출제하는 학교가 바로 숙명여고입니다. 그래서 단어장이 나오면 그 단어장을 거의 그냥 모든 거를 그냥 한 페이지씩 그 옛날에 그 사전 뜯어먹는 공부법 아시죠? 그래서 거의 그 정도 꼭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적으로 단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다. 그럼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1 학생이라면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중3, 중2 학생들이 지금 만약에 숙명여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어는 정말로 수능 수준, 그러니까 EBS 수준의 단어까지는 완벽하게 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안 그래도 동의어, 반의어, 예문까지 싹 다 외워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 뭐 단대부고라든지 뭐 경기여고라든지 이런 여타 학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에서 서술형에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능력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이제 문장 배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거를 주고 배열을 하는데, 단어가 뭐 과거형으로 이미 바뀐 단어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주고 그거를 다 뭐 PP로 바꿀래, ING로 바꿀래, 투부정사로 바꿀래, 아니면 과거 시제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동사 변형을 중심으로 한 그 문장 구성 능력, 요거를 기본적으로 원하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법 교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번에 완성형 6번과 완성형 8번이 가장 이제 킬러 문제였고 어려웠는데요. 그 모의고사 지문을 딱 주고 지문에 전혀 밑줄이 없이 그냥 너네가 여기서 밑줄 안 줄 테니까 틀린 거 딱 찾아가지고 2개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친구들이 좀 불리합니다. 영어를 원어민식으로 배워와서, 그러니까 문장에 뭐 해석하거나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감으로 푸는 학생들 있죠. 그럼 100% 이런 문제 풀 때 약간 이상한 포인트를 고칩니다. 이유는 문법이 이게 맞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이제 6번, 8번 문제는 전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으로 하는 문법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한 어법 파악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문법 프린트 이렇게 출처면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교과서에서는 이제 랭귀지 포인트라든지 어법 포인트에서 문제가 꼼꼼히는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공부만 하면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교과서 영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숙명여고도, 그러니까 영작 취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동사 원형을 주고 이거를 준동사로 자유자재로 바꿔라, 이런 문제에서 걸릴 수 있는 포인트는 전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관련해서 문장 암기를 요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나왔는데, 가정법은 누가 봐도 굉장히 특수한 문법이죠. 그래서 특수한 문법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장은 암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의고사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총 지문이 28개가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거기서 출제되는 문장의, 그러니까 지문의 개수 자체가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7개 문제 중에 게다가 어법은 3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 문제 4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28개의 지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가 주제요지 파악해야 되고 어휘 적절성 판단해야 되고 어법 포인트를 전부 암기해야 되는, 약간 좀 이제 계륵 같은 문제가 바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난이도 자체가 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변별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성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 어법 실력 없이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법 프린트가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문법 프린트 밑에 선생님께서 요 문법 그 포인트와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을 4개를 붙여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해석을 문법을 꼼꼼히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꼼꼼히 하셨다 보니까 이제 출제할 때 서술형 배역 영작으로도 내고 그다음에 좀 난이도 고난이도 어법 문제로도 내시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암기성 있게 디테일하게 문법을 묻는다면 결국에 숙명여고가 좋아하는 문법 포인트인 준동사, 관계사, 그다음 병렬 구조, 어순 이 4가지 포인트에서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장 암기를 요하지만 그 문장 암기라는 것도 통지문을 전부 랜덤으로 외워라라는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숙명여고 취향인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 위주로 암기를 해주면 되는 범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숙명 문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당황하기가 좋은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어법적으로 조금 기본기가 부족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단어 관련해서도 사실 단어 외우는 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단어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외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숙제량에 밀려가지고 단어를 진득하게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할 시간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 배분을 잘해서 이제 조각 시간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했느냐 이게 이제 단어 점수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 암기는 교과서 문법 프린트에서 암기를 요구했고 내용 문제는 예년과 같이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으며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이게 28개 중에 7개를 맞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효율성 있고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책도 똑같습니다. 단어책도 이제 막 4시간씩 시간을 들여버리면 다른 과목이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문장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예문과 단어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컴팩트하게 공부하느냐 요게 이제 숙명여고 시험 대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분석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법, 어휘, 서술형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어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틀린 것을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린 문장의 개수가 뭐니? 개수 고르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으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보기가 있으면 한 2-3개 정도가 이제 뭔가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그럼 이제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거 고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하니까 이 긴가민가한 문장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부자연스러운 건지 고민하다가 이제 놓치는 문제가 바로 개수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숙명여고식의 틀린 문장의 개수가 뭐냐라는 문제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법 포인트가 문제로 나오는지가 이미 알고 그 문법 포인트에 근거하여 이 문장이 뭐 70% 자연스럽다, 뭐 80% 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OX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숙명여고 어법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린 문장 개수 찾는 문제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서술형 킬러 문제가 나왔던 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밑줄 없이 글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난이도 문제로 나왔던 것이 바로 12번 문제였는데 이제 밑줄을 쳐놓고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에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들이 또 좀 이제 헷갈려하는 게 개수 문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10번을 딱 100% 아니다라고 해놓고서 근데 개수 문제인데 하나일 리가 없어 하고 이제 D번까지 해서 2번을 딱 골랐거든요. 근데 사실 답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보기와 아이들과의 그 심리전을 좀 거는 학교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준동사, 관계사, 그 다음에 어순, 병렬 구조 딱 4가지 포인트 안에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했던 여기 위치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인 대을 써야 되는 거죠. 관계사 파트 안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문제도 조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15번 문제의 정체는 그 문법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수일치면 수일치, 뭐 오형식이면 오형식이라고 했을 때 그 오형식 문법 설명하시고 밑에 예문으로 나온 그 예문에서 등장한 친구들이 바로 요 보기입니다. 근데 그냥 보기만 하나씩만 했으면 조금 쉬웠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쌍으로 연결해서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짝져진 게 몇 개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프린트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정체는 모의고사 18번 문제였고요. 모의고사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모든 걸 섞어놨어요. 이제 어법상 혹은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수능에서 어휘 적절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해놓고 A 요 빈칸에 이 단어 들어갈 거니 이 단어 들어갈 거니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 문장에 대해서 응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unwilling unwilling은 지금 하기 싫다는 건데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하고 싶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willing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이어가지고 살짝 바꿔내는 거를 어법에다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 보고 상당히 좀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유형을 섞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문법 포인트만 보시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관계사 어순, 목적격 보어, 병렬 구조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인데요. 목적격 보어는 이제 준동사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제 준동사, 관계사, 그 다음에 어순, 병렬 구조 딱 네 가지 포인트로 계속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것도 조금 학생들이 당황했을 만한 문제예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이게 출처 자체는 문법 프린트 나눠주신 거에 밑에 이제 그 문법 프린트에 관련한 모의고사 지문 4개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 모의고사 지문 4개는 꼼꼼하게 수업을 나가셨는데 바로 요 범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밑줄 없이 그냥 글을 딱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라 이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일단 시간 소모가 되겠죠. 어차피 다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 포인트 알고 숙명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완성형 8번이 이번에서 시험에서 킬러 문제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체는 이제 모의고사 38번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법이랑 문맥을 두 개를 섞어서 혼합을 해서 일단 이 지문을 학생들이 전부 다 읽게 시켰고 그럼 일단 시간 소모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문맥상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 내용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반이어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small이 나온다. 그럼 이걸 huge로 바꿔놓고 뭐 easy가 나온다. 그럼 difficult로 바꿔놨기 때문에 내용상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내용상 찾아야 되는 게 몇 개고 어법상 찾아야 되는 게 몇 개인지 이런 게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내용상 이제 두 개를 찾아놓고도 내용을 더 찾아야 되는지 어법을 더 찾아야 되는지 계속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어법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서술형에서 시간 분배를 제대로 못하게 시간을 엄청나게 뺏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이제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빈칸 뚫어놓고 훈련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휴즈 같은 이런 파트 있죠. 이 휴즈 같은 파트는 사실은 이제 그 반이어가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휴즈 하면 그냥 스몰이 반이어기 때문에 이런 반이어 훈련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한다면 조금 이제 친숙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포인트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옆에 제가 해놓은 것이 저희 학생들이 요 지문을 저랑 같이 학습하고 이제 뒤에 숙제로 학습지처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똑같이 improve 앞에 그 huge냐 small이냐 요거 반이어 그릇이 문제로 나왔던 게 그대로 제가 문제로 냈죠. trivial이냐 earth shaking이냐인데 요건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trivial은 small에 가깝고 earth shaking은 huge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요 문제를 학생이 틀렸더라고요. 이게 which가 아니라 what으로 관계사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였는데 요것도 이제 what that 같은 걸로 관계사 훈련까지 미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많이 시켜야지 이 문제에서 시간 로스 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어법 실력이 어느 정도 된 학생이라도 어휘는 상당히 공부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예문이랑 동반어까지 싹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없든 많든 외워야 되는 암기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휘를 워낙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문제도 그냥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니, 이 단어가 뭐랑 동의어니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예문을 10분 활용해서 내는 유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어도 지금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그거 거의 수백 개가 되는 예문을 그럼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킬러 문제로 나온 유형이 학생들한테 그런 고민을 선사하게 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은근히 시간도 많이 뺐고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출처를 따져보면 단어장의 예문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acquired 같은 거는 후천적으로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단어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넘어가면 답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예문에다가 단어를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무슨 단어 들어갈 거니? 이런 훈련을 미리미리 많이 해놔야지 그래야지 이런 문제에서 바로 시간 안배에도 맞고 적절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문제가 이제 admission이랑 denial은 반의어 관계죠. 그래서 이 보기의 밑에 있는 단어 중에서 반의어 관계인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이제 동의어냐 반의어냐 단어만 구분하면 되고 그리고 동반의어는 제가 이제 시험 끝나면 모든 단어를 다 단어장에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에 서치를 해서 범위를 다 특정을 하니까 뭐 요 단어의 동의어랑 이 단어의 반의어랑 이렇게 섞어서 내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단어 밑에 딸린 동의어 반의어를 꼼꼼하게 성실하게 외웠는지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동반의어를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형 7번이 어휘 문제에서 킬러 문제로 작용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본 순간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 학생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몇백 개가 되는 단어장의 예문을 통암기를 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엄청난 딜레마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마디로 통암기 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통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거 뒤에 뭐가 오고 이거 뒤에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얻어가려면 기초적으로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문에서 이제 빈칸이 나왔을 때, 단어 빈칸이 나왔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가만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범위까지가 이제 암기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are forc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지금 채워야 되는 그 단어 배열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문을 전부 외워라 라고 학교가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장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법 실력을 갖추고 있니?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이제 숙명에서는 force라는 거 주고 이거를 forced, pp로 바꾸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는 통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범위는 예문에서 나오지만 예문에서 이렇게 준동사를 변형해가지고 영작 문제로 낼 수 있는 문장을 몇 개를 제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학생들한테 영작을 하도록 해요. 근데 그 영작할 때 포인트는 이 문장을 외워라가 아니라 이게 왜 문장의 구조가 이런 어법에 맞춰서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지 이거를 이해시키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한 문제 예문 하나 맞으려고 예문을 모두 통문장 암기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서술형 영작 능력을 묻는 문제로 결합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제 주어진 단어 배열형과 어법형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법형은 제가 이제 어법 문제 할 때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주어진 단어 배열형에서 아까 조금 계륵 같았던 문제가 서술형 7번에 단어장 예문에 나온 나머지를 영작하시오.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실력으로 혹은 문법 구조의 이해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과서라든지 문법 프린트 밑에 있는 지문에 나오는 요거의 배열 문제는 정확하게 숙명 요구가 좋아하는 포인트 내부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고요. 이 문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냥 해당 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장을 외워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요거 두 가지의 대비는 학생들한테 문장 암기시키고 암기한 거를 영작으로 써서 보게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문제가 이거 1번 완성형 1번 문제였고 출처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A번에는 이제 분사구문이 포인트가 되겠고 B번에가 이제 숙명호가 이번에 문법 프린트 포인트가 O형식이었는데요. O형식 동사를 활용하고 병렬 구조까지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숙명호의 취향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거 보시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flow부터 flow and 뒤에가 그냥 전체 영작해라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훈련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숙명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완성형 3번도 교과서 지문인데요. 교과서에서 이제 가정법에 관련한 문장을 빈칸 뚫어놓고 채워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가정법의 시제 낮추기를 너네가 할 수 있니? 요거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이제 수업하고 이제 풀어오는 숙제 혹은 리뷰 테스트로 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if I 뒤에 not이랑 volunteer를 너네가 알아서 어법에 맞게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라. 그리고 컴마 뒤에 will never get을 알아서 바꿔가지고 알아서 뭐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숙명 요구는 예측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형 6번 같은 경우가 어법 그 문법 프린트 밑에 있는 지문이어도 추가 지문이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B번에 나온 포인트가 이제 but 병렬 구조였고 but 병렬 구조다 보니까 지금 앞에 slowly랑 surely 병렬 맞춰야 되고 뒤에가 getting으로 준 그 or에다가 보어로 맞춰야 되고 getting 뒤에 acquainted가 pp로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정확하게 숙명의 테이스트에 맞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get acquainted라고 제가 빈칸 줘놓고 여기 빈칸이 아니라 이제 단어를 이렇게 줘놓고 이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문장 만들어봐. 그래서 단어 활용하는 법,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미리 학습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형 분석과 어떤 식으로 제가 대비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명은 어법이 굉장히 강세인 학교인데 그 어법 포인트 자체가 뭐 전 범위를 다 묻고 뭐 탭스 어법을 묻고 이런 학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준동사, 관계사, 어순, 병렬 구조 그리고 요거는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보어에서 형용사, 부사인지 요거 5가지 포인트 내에서 계속 순환이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도 서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 만약에 배열 문제가 나온다. 그럼 배열 문제 자체는 예측이 어렵지가 않고 이 문장을 꼼꼼하게 외워준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전략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서술형도 되겠지만 어법이랑 어휘가 약한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숙명은 좋아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확실한 학교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범위이고 요 밖에 있는 거는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포인트 안에 있는 부분을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로 주거나 아니면 시험으로 보게 시키거나 문제지로 계속 나눠주는 거에 가장 큰 그 골자가 되는 것은 그냥 이제 지문을 주고 지문에서 뭐 어떤 거는 동사 원형만 주고 알아서 변형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밑줄도 하나도 없이 지문만 주고 이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거 찾아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고쳐봐. 이런 문제를 제가 반드시 꼭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리뷰 테스트로 풀었던 문제입니다. 아까 요거 출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밑줄 없이 문제가 나왔던 문법 프린트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 지문에서 여기는 밑줄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밑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도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요거가 어법적으로 틀리는지 맞는지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고치시오. 요런 문제를 리뷰 테스트로도 꼭 보게 하고요. 그리고 숙제로도 그러니까 숙제로 먼저 내고 이제 리뷰 테스트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2번씩, 3번씩 복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요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리뷰 테스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문제 주기도 하고, 네, 문법상 틀린 걸 모두 찾아서 고치시오 라는 숙명의 유형에 정확하게 맞는 식으로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문법이라든지 뭐 문제 푸는 숙제를 내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숙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해옵니다.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가 사실은 이렇게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보이지가 않고 그냥 점수로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바로 4번째 이 항목입니다. 이제 평일에 제가 단어들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날에 외우게 되면 안 그래도 숙제가 많은데 단어는 제일 우선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번 학기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계속 남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에도 계속 돌렸지만 평일에 이제 기한을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너가 이 정도까지 단어 한 거 공부한 흔적을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목요일까지 너가 공부한 흔적을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단어도 선생님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꼼꼼하게 암기를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휘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왜냐면 어휘는 사실은 제가 그냥 책임 없이 그냥 다 외워 이러면 사실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자 제가 지금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단어장 자체가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책이 좀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보기가 불편하게 생겨서 제가 이걸 엑셀 파일로 전부 정리를 해서 딱 깔끔하게 정말 책은 무겁잖아요. 근데 그냥 A4지 이렇게 팔랑팔랑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단어장을 따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문의 영작 문제 어떻게 합니까? 예문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 정도만 알면 사실 기본 실력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예문을 제가 전부 다 이제 타이핑 친구에다 긁어가지고 단어에 있는 걸 빈칸을 쳐서 빈칸 훈련지를 제가 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고 동반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전 보강 시즌이 되면 동반이어, 혼동어 위주로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프린트를 다시 제작을 해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책 던져놓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인데요. 숙명여고의 단어 출제 유형과 100% 흡사한 문제입니다. 100% 흡사한 문제를 이제 단어 시험 범위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토요일날 봐야 되는 범위가 13에서 16인데요. 이거를 그냥 보통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듯이 단어 쓰고 뜻 써라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수제로 출제한 문제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를 아이들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 20개 문제 중에서 얼마나 맞니?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패스랑 페일을 판단을 하고 그냥 답만 외워서 패스하면 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싹 다 단어장에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문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장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한번 쫙 볼 수 있게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새로 나눠주는 단어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문까지 한 줄로 보기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문에다가 빈칸 뚫어가지고 요 빈칸에 어떤 단어 넣을 것이냐 요 문제지를 이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직접 숙제를 풀어와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리뷰 테스트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의 학습을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가 지금 철저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학생 이름은 가렸지만 저와 이제 카톡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숙제 보내줘 이게 제가 보내면 아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숙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외운 것까지 이제 검사 받아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시험 딱 그때만 학원 왔을 때만 숙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기한 정해서 조금 이제 학원이 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요럴 때 아이와 카톡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식으로 어휘의 좀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사실 문제 그 유형 설명할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공부를 하면 그 지문의 어법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낸 문제로 일단 숙제로 복습을 하고요. 숙제로 복습한 거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리뷰 테스트를 보고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뷰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면 제 설명을 무조건 듣고 그거를 다시 오답 정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법 포인트 문장을 2번, 3번, 4번씩 반복시켜서 습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푸는 리뷰 테스트 유형이에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가 그거죠. 밑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지문을 보고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알아서 고쳐라 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줄 주고 밑줄에 해당되는 거를 너네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갔던 매테리얼을 리뷰 테스트에서 내서 계속 반복을 통한 몸에 익는 거 요거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숙명여고 내신 분석 설명회를 마치겠고요.